제4절 빛의 이중성과 광속. 물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빛일 것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만물을 드러내는 빛이야말로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고대인들이 태양을 찬양하고 숭배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빛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렀으이다. 당시의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으로 보았다. 특히 호이겐스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간섭과 회절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뉴턴은 빛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가 흘러가는 것이라고 여겼다. 당시에 뉴턴은 과학계의 대부와 같은 존재였기에 그의 권위에 눌려 빛의 파동설은 허리를 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은 뉴턴의 편이 아니었다. 19세기에 이르자 영국의 토마스 영과 프랑스의 프레넬이 파동 이론으로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호이겐스의 꿈을 대신 이뤄준 것이라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는 영국의 맥스웰과 독일의 헤르츠가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이렇게 되자 뉴턴으로 대표되던 빛의 입자설은 가파르게 추락하였고 빛의 파동설이 정설로서 새롭게 부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게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빛에 대한 과학자들의 실험은 계속되었고 톰슨이 광전 효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빛의 입자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광전 효과란 물질의 과시광선이나 자활성 같은 전자기파를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입증되자 다시금 빛의 입자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여기에 쐐기를 박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빛을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한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알갱이로 보았다. 이 빛 알갱이를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라 불렀는데 이것은 빛이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 입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으로 1921년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렇게 되자 빛의 입자설은 유력한 이론으로서 다시금 급부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의 파동설이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빛의 파동설은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빛이 파동성이나 입자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곤란한 얘기이다. 마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둘이라는 말처럼 회개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는 앞서 왜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만족하는지 살펴봤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속도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익히 알듯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광속은 우주상수로 활용된다. 만일 이것이 틀리게 된다면 세상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GPS를 비롯한 숱한 관측 장비들의 시간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수고로움뿐만 아니라 여태껏 우리가 보아온 우주를 근원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정신적 공황에 휩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2011년 9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 세른에서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였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중성미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질량이 거의 없는데 전자 혹은 그와 비슷한 뮤온, 타우온 같은 입자들과 짝을 이루어 양력에 반응하는 입자이다. 하지만 이 발표는 불과 몇 달 뒤에 해퍼링으로 끝나고 말았다. 관측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가 빛보다 빠른 물질을 찾는 데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빛보다 빠른 물질이 실제로 존재할까? 이 점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E는 mc의 제곱의 간단한 공식을 통해 설명한다. 속도가 빨라져서 강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코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도학의 관점에서 봐도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그 설명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인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에 비례하여 대차항수는 가감된다는 E는 대차항수 제2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저항값이 가장 적은 것이 가장 빠르게 된다. 저항값은 질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질량이 0인 놈이 제일 빠르게 된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로 추진력을 삼아도 빛보다 빨라질 수 없다. 에너지를 가해 만들어지는 속도는 억지로 저항값을 키워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광자의 질량은 0이다. 따라서 이것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소립자가 질량이 0이라면 빛의 속도와 동등하게 될 것이다. 만일 먼 훗날 빛보다 빠른 것이 발견된다면 두 가지 가정이 성립된다. 빛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질량이 0이 아니었거나 지난번처럼 관측상의 오류가 있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추진체 개발을 통한 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류가 우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차항수를 줄이는 방법부터 연구해야 한다. 미시세계의 운동 메커니즘을 거시세계로 끌어와야 하며 그래야만 물질이 만든 폐쇄적 장벽을 넘어 시공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5절 광속 불변의 법칙과 특수 상대성 이론. 상대적 관점은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부의 분배 문제에서 더욱 그랬다. 부자와 가난뱅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성립될 수 없다. 이 두 개념은 상호 비교함으로써만 성립되는 상대적 명제이다. 이런 생각을 물리 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한강 호수부지에는 늘 산책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들은 부지런히 걷거나 뛰면서 장소를 이동한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주변의 경관이 바뀜으로써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걷는 주체만 남겨놓고 온 우주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허공에 떠서 두 다리를 아무리 휘저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이동이란 것은 두 물체 간의 상대적 위치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대적 생각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32년에 출판한 두 책에 관한 대화라는 책에 잘 나타났다. 그는 수면 아래 잠긴 갑판 안에서는 배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상대성 원리를 정리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생각 같지만 이것은 훗날 뉴턴 역학으로 이어지게 된다. 뉴턴의 역학에 따르면 속도는 늘 상대적이다. 관측자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되고 더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하다. 정지한 사람에게는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빠르게 느껴지지만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관측자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속도는 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상식이 깨지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마이클슨과 몰리는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가 지구의 공전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이제껏 믿고 있던 갈릴레오의 상대론이나 뉴턴의 역학을 뒤집어버리는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광속이 불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실험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많았을 정도니 그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만하다.
부연 설명하자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등속으로 날아가는 빛을 측정하면 광속에서 열차의 속도 100km를 빼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여전히 광속은 제 속도에서 변화가 없다. 과학자들은 저마다 왜 이런 도깨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과학계의 주류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온다. 그는 스위스 베른 주재의 특허 사무소에 근무하던 26살의 한 서기이다.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이 청년은 1905년 광속 불변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곤란에 처해 있는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를 위해 과감하게 물리량을 희생시킨다는 발상을 하였고, 이것을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당시에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은 모든 관성계에서는 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과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줘야만 한다. 하지만 200여 년간 뉴턴 역학에 젖어있던 과학자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기에 대단히 불편해했다. 이들이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아인슈타인은 재빠르게 빛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빛의 속도를 위해 과감하게 물리량을 버렸다. 이것은 관측자에 따라 측정한 물리량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질량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뉴턴 역학으로 알고 있던 기계론적 세계관은 일시에 무너지고 만다. 측정자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던 시절, 뉴턴이 등장하여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었다. 그래서 여태껏 인류 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예수 공자 석가를 물리치고 당당히 뉴턴이 손꼽힌다. 그런 뉴턴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무명의 한 과학자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학의 관점에서 광속이 불변하는 이치를 살펴보자. 앞서 예를 들었듯이 달리는 기차에서 등속으로 날아가는 광속을 측정하면 기차의 속도를 빼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광속은 변함이 없게 나온다. 이것은 기차라는 관측 지점에서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시간이 느리게 간 것이 된다. 그래야만 광속이 일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일까? 아쉽지만 이 점에 대한 근원적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 과학은 그저 나타나는 현상을 수학적 잣대로 분석하여 공식화할 뿐이다. 그렇다면 도학에서의 해석은 어떨까? 이건 역시 이는 대차함수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아는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현상을 인간의 편리에 따라 시간이라 정한 것뿐이다. 시간이란 사건이 발생하는 순차이다. 시간이란 사건이 발생하는 순차이다. 우리가 임의로 달리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도 마찬가지이다. 물이 빠르게 흐르다가 경사가 완만하면 느리게 되고, 그러다가 수로가 막히면 한 곳에 고여 정체된다. 이처럼 사건이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앞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대차항수라고 배웠다. 대차항수란 저항값이다. 저항이란 것은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해물이다. 따라서 저항을 받으면 그만큼 행동은 더뎌지게 된다. 행동이 더뎌지면 시간도 그만큼 천천히 흐른다. 기차는 달린다. 달리는 만큼 저항값은 높아지고 시간은 천천히 흐르게 된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창밖으로 등속 운동하는 빛을 보면 그 속도가 일정하게 보이게 된다. 즉 대차항수에 의해 관측자의 시간이 느려짐으로써 광속이 일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는 기차에서 라이트를 켜면 어떻게 될까? 빛의 속도에 기차의 속도를 더한 속도가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측정하나 기차 밖에서 측정하나 광속은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도 속 시원히 설명되지 못한다. 쌍둥이 패러독스를 살펴보자. 쌍둥이 형이 빛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보니 동생이 많이 늙어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왜 한쪽만 늙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형의 우주선이 멈추고 반대로 동생이 있는 지구가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했다가 돌아온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패러독스를 과학자들은 로렌츠 변환식을 가지고 설명한다. 알고 보면 패러독스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 설명이 그렇게 명료하지가 못하다. 더군다나 쌍둥이 패러독스에서 형이 돌아오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 버렸을 때는 더 큰 모순에 빠진다. 상대적 관점에서 둘 다 움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패러독스를 이는 대차항수로 보면 답은 간단해진다. 두 형제 모두 우주라는 같은 개 내에 있다. 이것이 전제이고 여기서 형이 속도를 높임으로써 대차항수 값이 높아졌다. 형의 대차항수 값이 높아질 때 동생은 평상시 그대로이다. 여기에 상대적 관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대차항수를 받는 형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 형이 직선으로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리든 아니면 중도의 방향을 틀어 지구로 돌아오든 관계없다. 시간이 늘어나는 쪽은 형이 된다. 이는 대차항수의 관점에선 패러독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 관점보다 앞서는 것이 대차항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빛이 어떤 매질에 의해 그 속도가 느려지든 어느 방향으로 꺾이든 상관없이 모든 물리 현상에 모순이 없게 된다. 시간의 문제는 빛이 아닌 대차항수에 있는 까닭이다. 제6절 일반 상대성 이론과 휘어진 공간. 앞서 질량에 대해 알아봤다. 그런데 사실 질량을 정확히 재는 것은 어렵다. 단지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질량을 따지는 방법이다. 관성이란 물체가 지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이 성질을 측정하여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 곧 관성질량이다. 또 다른 방법은 뉴턴의 만류인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게를 재서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되는데 이것을 중력질량이라 한다.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상호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두 값은 늘 같게 나온다. 이것을 등가 원리라 한다.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통해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질량이 높은 것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의외였다. 사실 마찰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쇠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등가 원리이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세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쇠공이 유리공보다 먼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질량이 큰 쇠공은 가속도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반면에 질량이 작은 유리공은 가속도에서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동시에 떨어진다. 이것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는 사실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다. 이 실험의 의미를 풀기 위해 고심한 과학자가 있다.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은 것은 우주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적용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중력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력장의 세기를 리만의 기하학을 이용하여 휘어진 시공간의 곡률로서 설명하려 했다. 1907년부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 8년간의 연구 끝에 혁명적인 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힘을 시공간의 기하학적 성질로 바꿔서 표현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물질은 공간의 공류를 결정하고 공간은 물질의 운동을 결정한다. 존 휠러의 말은 질량을 지니면 주변 공간이 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휜 공간을 따라 물질들이 운동한다는 것이다. 뉴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중력을 시공간의 힘으로 설명했다. 태양의 중력이 만든 휘어진 공간을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실험만이 밝혀줄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뒤 1919년 마침내 영국의 탐사대가 서아프리카에서 일식을 관찰함으로써 태양 주변을 지나는 빛이 휜다는 사실을 관측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승리한 것이다. 이 사실은 1919년 11월 6일 왕립천문학회와 왕립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됐고 그 다음날 타임지는 뉴턴의 이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보도했다. 인류 사상 몇 안 되는 위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것이다. 공간이 휜다 라는 사실은 이전에 나온 시간이 상대적이다 라는 사실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자, 그럼 도학에서 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가? 도학에서도 공간이 휜 것으로 보는가? 이 점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먼저 공간이 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평면이 휘어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서 2차원 평면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2차원 생물은 수학적 도식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간이 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 3차원에 사는 우리들 역시 수학적 도식으로서 공간의 휨을 인식한다. 그런데 정말로 공간이 휜 것일까? 도학에서는 공간이 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3차원 공간에 사는 인간들의 기준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공간이란 휠 것도 휘지 않을 것도 없다. 공간은 그저 정보를 띄고 있는 힘들이 교류하고 있는 장일 뿐이다. 그 힘이 교란을 일으켜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런 힘의 교차를 잘못 이해하면 공간이 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가령 2차원 종이 위에 쇠공을 올려놓으면 3차원으로 휘어진다. 그런데 2차원에서 보면 그 힘이 2차원 평면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학적으로 분석해야 간신히 공간이 휘어졌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3차원에서 보면 공간이 휜 것이 아니라 그저 힘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의 휜 공간을 4차원에서 내려다보면 힘의 교란으로만 보일 것이다. 높은 대차항수가 주변의 정보 체계를 교란하여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태양의 질량은 크다. 그만큼 대차항수 값이 높다. 심한 저항값은 주변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태양 주변에 있는 질량을 지닌 것들은 물론이고 빛에도 대차항수는 전달된다. 빛은 질량이 없기에 태양의 인력으로는 그것을 잡아당길 수 없다. 하지만 대차항수끼리는 빼지지 않고 더해지며 큰 쪽을 따라간다는 이는 대차항수 제3법칙에 의해 정보를 입힐 수는 있다. 폐쇄된 정보가 빛에 닿으면 빛은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이게 된다. 저항값에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받으면서 비틀거리게 되는데 이것이 빛의 힘으로 보인다. 만일 공간이 휘었다면 어떤 물체를 빛과 똑같은 지점에 통과시키면 같은 궤도를 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차항수에 의하면 그 궤도는 물체가 지닌 질량에 따라 또는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간이 휜 것이 아니라 정보가 교란된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대창수의 수수에 의한 교란을 공간이 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2차원 종이 위에 쇠공이 올려졌다. 종이에 사는 생물들은 쇠공에 의해 휘어진 종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힘을 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굽어진 종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쇠공의 질량에 의해 공간이 휜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실감은 안 된다. 그들의 모든 의식은 2차원으로 폐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3차원에서 쇠공에 의해 휜 종이를 보면 어떨까? 이건 앞서 말했듯이 공간이 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3차원이기에 입체가 된 종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공간의 힘은 어떨까? 실험을 통해 공간이 휜 것이 판명났다. 그런데 만일 4차원에서 그 실험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공간이 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4차원은 시공이 열린 차원으로 공간이 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의 이합집산과 무궁한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4차원 입장에서는 공간이 휜 것이 아니다. 정보가 교란되며 굴절이 생겨난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 시각을 따를 것인가? 이론은 무조건 고차원의 것을 따라야 자연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당 4차원적 시각으로 우주를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정보로서 보는 것이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정보라는 것들이 펼쳐놓는 힘의 무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향후 과학이 더욱 진보하기 위해서는 물질에서 정보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삼라만상 모든 것은 한마디로 정보 노름이다. 물리법칙 또한 정보이고 인간의 정신 또한 정보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정보 아닌 것은 없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보로 보는 관점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걸려있다.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이는 대창수이다. 뉴턴은 힘으로 우주를 풀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시공으로 우주를 풀었다. 하지만 힘과 시공은 우주 변화 원리의 근원적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의 일종일 뿐이다. 우주의 실체를 직시하려면 힘이나 시공보다 더 근원적인 정보에 대해 눈떠야 한다. 정보로서 우주를 풀 때 비로소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인류는 보다 높은 문명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뉴턴의 역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는 대차 항수로. 제7절 중력이란 무엇인가?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다. 중력, 전자기력, 약한 행력, 강한 행력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각각 서적, 화조, 산해, 포수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이미 밝혔다. 본교에서는 이들 가운데 거시 세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력을 다뤄보고자 한다. 가장 친근하면서도 불가사의한 힘인 중력을 통해 존재의 실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중력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익히 알듯 뉴턴의 공이 전적으로 크다.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고 한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중력을 화두로 떠올린 것이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뉴턴은 만률력이라는 세상의 설계도를 펼쳐들었다. 이와 동시에 베일에 쌓인 우주는 그 신비로운 자태를 활짝 드러내게 됐다. 인류는 뉴턴의 중력 이론에 의해 우주가 왜 지금처럼 운행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다. 중력은 1687년에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고 보면 다른 3가지 힘들에 비해 그 시작이 빠른 편이다. 온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중력일진데 아직까지도 그 힘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중력이 미치는 결과는 여실히 드러났지만 그 힘이 생겨나는 원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저 이론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추론할 뿐이다. 사실 뉴턴은 중력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다. 하긴 이미 힘의 결과를 알았고 이것을 통해 우주의 운동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됐으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힘의 발생 원리가 나오지 않으면 중력 이론은 미완성이다. 완전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기원의 문제가 풀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보다 정교한 물리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력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이들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중력을 설명하기 위해 리만의 기하학을 끌어다 썼다. 그래서 휘어진 공간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는 중력을 공간이 지닌 곡률로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중력파가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력파는 2015년에 발견된다.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휜다면 여기에 발생하는 중력파의 물결이 관측되어야 한다. 누군가 이것을 찾아낸다면 노벨상을 수상할 것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 외에도 중력이 생겨나는 원리에 대한 가설은 많다. 그 가운데 중력자를 주고받으면서 중력이 생겨난다는 이론이 있다. 중력자란 중력장의 양자로서 도입된 가상입자인데 달리 중력양자라고도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중력자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중력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 입자가 존재할까? 정말로 중력은 중력자를 주고받으면서 생겨나는 것인가? 중력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보면 중력자는 광자처럼 질량이 없어야 하고 광속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스피는 2를 띠고 전하와 색깔은 없다고 한다. 정말 이런 입자의 존재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도학에서 바라보는 중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물리 현상은 E는 대차함수로 함축된다. 이렇게 말하면 도학이란 것이 꽤나 무책임하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그다지 현실적인 것 같지 않은 명제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에 써먹으려 하니 말이다. 도학 자체가 형이상학이다. 물질을 초월한 고차원을 논하다 보니 간극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너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전체 방향을 잡는 데는 유리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은 3차원에 정통한 과학자들이 수고를 할 일이다. 다만 그들에게 또는 과학을 공부하는 일반인들에게 도학의 입장을 일러줄 뿐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사고가 보다 넓고 유연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신을 올가매는 대차함수를 줄여 영혼의 자유와 창조의 지혜를 샘솟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들 가운데 제2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어쨌든 도학에서의 중력은 이는 대차함수이다. 저항값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힘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기에 저항값이 발생한다. 힘이 퍼지면 그만큼 저항값은 사라진다. 질량이란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발생된 저항값이다. 따라서 질량이 있다는 것은 편협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편협된 힘이 곧 중력이다. 부연하자면 저항값은 정보의 편중을 말한다. 정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저항값이다. 이런 저항값은 3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물리현상이지만 4차원에서 바라보면 차원에 대한 저항값, 즉 폐쇄정보이다. 4차원 상계에서의 온육기 운동이 깨지면서 중정된 기운의 흐름이 조성되고 이 기운이 한계점을 넘게 되면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4차원의 열린 성질과는 전혀 다른 폐쇄적 힘이 뒤덮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질량이다. 이런 질량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3차원의 현계이다.
그렇게 물질 주변엔 4차원의 현적들이 절비하게 되고 이것들이 중력, 전력, 양력, 강력의 네 가지 힘을 비롯한 온갖 물리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우주는 알고 보면 모두 정보의 장난이다. 배세된 정보들이 4차원의 설계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형상이란 것도 정보가 응축하여 에너지나 입자의 상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이때 생겨나는 힘이 중력이고 이것은 단적으로 배세 정보를 보여준다. 배수성이 클수록 중력은 세지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력은 왜 중심을 향해 흐르고 또한 그 속도와 미치는 반경은 어디까지인가? 이는 대체항수 제4, 제5 법칙에 의해 힘의 방향은 물체의 중심으로 향한다. 저항값을 덜 받기 위해 주변의 대체항수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면서 뭉치게 되고 이런 와중에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려고 한다. 여기서 힘이 물체의 중심부로 쏠리게 된다. 이때 물체의 중심부로 향하는 힘이 미치는 범위는 우주 끝까지이다. 그 속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대이다. 자신이 속한 개의 중심점으로 향하는 힘들이 순간적으로 우주를 가득 메우게 된다. 그런데 대창수 속에 숨어 대창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은 마치 갯벌에서 샤워하는 것처럼 우매한 일이다. 그래서 개의 중심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힘도 덩달아 생겨난다. 이렇게 되면 한 점으로 모여드는 힘과 더불어 한 점에서 밖으로 뻗치는 힘이 동시에 나온다. 인력과 청력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청력은 반입자의 형태로 나온다. 인력은 드러난 힘이고 청력은 잠재된 힘이다. 마치 수면 위와 아래처럼 나뉘는데 동시에 두 방향으로 힘이 뻗치게 된다. 수면 위의 인력과 수면 아래의 청력은 다른 물체와 접하게 되면 상호 다른 쪽과 손을 맞잡게 된다. A의 인력은 B의 청력과 A의 청력은 B의 인력과 상호 교류한다. 이렇게 되면 마치 두 사람이 양손을 뻗어 맞잡은 것처럼 된다. 그리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이때 질량이 높은 A에게 B는 끌려올 것이다. 다만 A의 한쪽 팔이 B 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 회전하게 된다. 이때 회전 속도가 B의 부족한 인력에 힘을 보태게 되면서 균형이 맞게 되고 이 상태로 오랜 세월을 돌게 된다. 양손을 맞잡은 구조이기 때문에 행성의 질서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양손 구조가 아니면 행성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휘어진 공간을 굴러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특히 중력자의 교환만으로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다. 중력이란 대차항수와 그에 반발하는 두 힘이 빚어내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물체건 대차항수와 반대차항수와 공존하고 그 두 힘이 다른 물체와 교류하면서 인력과 회전이 생겨난다. 이것이 도학에서 보는 중력이 생겨나는 원리이다. 제8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뉴턴의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소립자의 세계를 파헤친 양자역학을 통해 인류는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첨단 관측 장비들에 힘입어 보다 정교하게 물리 현상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는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카네기 연구소의 천문학자 베라 쿠퍼 루빈은 우리 은하에 있는 나선팔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면서 거대한 질량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암흑 물질이 전제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물리 현상이었다. 놀랍게도 이것의 질량은 우리 은하의 전체 질량보다 10배는 많았다. 이런 암흑 물질을 우주로 확대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암흑 물질은 말 그대로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빛을 내는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면 아래 잠겨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암흑 물질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 적합한 입자를 디자인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 즉 윈프이다. 윈프는 빛을 내지 않으며 전자기력도 없어야 한다. 오로지 약한 행력과 중력만 있어야 한다. 사상으로 치면 산해와 서적만 있는 꼴이 된다. 간행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윈프의 질량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고,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윈프가 물리 현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력이 있는 것은 대차항수 값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3차원에 폐쇄된 상태로 잠복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약한 행력을 띠는 것은 대차항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윈프가 각광받는 이유는 또 있다. 4세대 표준 모형으로 손꼽는 초대칭 이론에도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초대칭 이론이란 쉽게 말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에 보이지 않는 짝이 있다는 이론이다. 그 짝이 매우 추상적이면서 고차원적이라서 초대칭이라고 한다. 당연히 입자의 세계이므로 4차원을 많이 닮아 있을 것이다. 초대칭을 쉽게 태극의 음량으로 봐도 무방하다. 아무튼 암흑물질의 등장은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보다 심층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많은 질량들은 우주의 속도를 점점 늦추게 할 것이고 끝내 수축으로 선회하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98년 전혀 다른 관측이 나왔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암흑물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 한다. 우리말로는 급팽창 이론이라 하는데, 당시 관측 결과를 믿을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실험을 했고 그럼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만 했다.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암흑물질보다 훨씬 큰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주를 팽창시키는 잠재된 힘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의 우주는 70억 년 전의 우주보다 15%나 빨리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에 있는 질량을 훨씬 능가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된다. 브레이크가 닿지 않을 만큼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 힘, 이것이 암흑에너지이다. 암흑에너지는 대략 우주의 73%를 차지하고 23% 정도는 암흑물질이라 한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4%에 불과하다. 이 4%에서 성간먼지나 기체들을 제외하면 태양이나 지구 같은 행성들은 0.4%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범위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도학에서 보는 암흑물질이란 대차항수에 의해 기절한 물질이다. 4차원에서 중정된 육기가 술공을 통해 3차원으로 넘어올 때 대차항수의 충격을 받아 활동이 정지된 것들이다. 이것들은 정보 활동이 멈춰있기에 사실상 관측이 안 된다. 빅뱅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자. 4차원의 한 부분에서 극한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저항값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한 점 술공을 통해 터져 나오니 이것이 빅뱅이다. 빅뱅. 이것은 대차항수라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다. 이때 몇 가지 선택 상황이 발생한다. 감옥에 갇혀 잠자코 형기가 끝날 때까지 복역하느냐 아니면 과감히 탈출을 시도하느냐이다. 후자의 경우엔 직접 탈출할지 아니면 뒤에서 지원만 해줄지의 선택에 놓이게 된다. 정리하면 1. 복역 2. 탈출 지원 3. 직접 탈출의 세 가지 선택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1을 암흑물질, 2를 암흑에너지, 3을 물질이라 한다. 1과 2는 잠복되어 있기에 측정이 안 된다. 관측하면 그냥 저항값만 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창수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3의 물질이란 것에 살고 있다. 물질은 다시 두 갈래의 노선을 택한다. 잘게 분해되어 질량을 줄이고 이로써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과 다른 계 내에 들어가서 그 계를 방패로 삼아 저항값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물질은 이처럼 분해되거나 뭉치는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어느 쪽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게 된다. 분해된 놈은 다시 뭉치고 뭉친 놈은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다. 아무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대차항수에 대한 선택의 상황에서 갈라져 나온 힘의 방향이다. 그리고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이것들은 하도와 낙서의 원리에 따라 힘을 교차하며 한 덩어리로 둥글러 가게 된다. 제9절 연력학 법칙과 엔트로피. 수많은 물리 법칙 가운데 근본이 되는 법칙 중 하나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이것은 물체가 여러 형태로 바뀌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나온 것이 그 유명한 E는 mc의 제곱이다. 이때부터 질량까지 에너지에 포함되게 되었고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된다. 왜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공간이 물 셀 틈 없이 빽빽하게 차단되어 있어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숱한 과학자들의 머리를 어지럽혔지만 아쉽게도 뾰족한 대답은 없다. 그게 그저 철학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해 볼 뿐이다. 도학에서는 이건 역시 이는 대차항수로 푼다. 에너지라는 것은 저항값의 다른 표현이다. 저항을 받는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해 나간다. 그러면서 저항값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저항값을 다른 물체에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물체로부터 저항값을 받아 더 큰 저항값 속에 갇히기도 한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